그다음에 4-2에 소송요건 심리의 선순위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뭔가 모의시험이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소송요건과 이제 본안의 심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소송요건과 본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판결에는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이 있다. 즉 이 종국 판결이라고 하는데 소를 제기해서 결론을 열어서 종결하고 판결을 그러니까 종국 판결이라는 개념은 확정 판결이라는 개념하고 구별하세요. 종국 판결은 그 신급을 마무리하는 판결인데 곧바로 항소가 있으면 종국 판결하고 확정 판결의 개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상소가 없다. 그대로 확정된다면 종국 판결이 이제 확정 판결이 되는 거지만 항소를 하면 확정이 차단돼서 2심되니까 종국 판결과 확정 판결의 개념은 그런 경우는 구별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 신급을 마무리하는 종국 판결의 개념에는 들어와서 이제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이 있다. 그래서 소송 판결은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를 체크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즉 소송 요건은 본안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갖춰야 될 전제 요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소송 판결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통과하면 본안 판결로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건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건지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국 판결에서 두 가지 소송의 판결의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 소송 요건의 심리가 상당히 진전이 없고 막 딱 한마디로 결론을 못 내리는데 본안에 관한 결론은 청구 기각 심증이 거의 뭐 딱 잡혔어요. 그랬을 때 소송 요건이라는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게 본안 판결에 앞서서 갖춰서 충족해야 된다는 것을 고집한다면 소송 요건을 마지막까지 갖췄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때 소송 요건의 전부를 그냥 놔둔 채 그냥 곧바로 청구기각 판결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인데 전통적인 실무의 입장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송 요건은 본안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갖춰야 될 전제 요건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데 학설에 따라서는 그냥 기각 판결을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즉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소송 요건을 갖춰서 통과 못했으면 부적법 각하로 끝날 거고 소송 요건을 통과했다면 법원의 심증이 청구 기각의 심증이니까 청구 기각으로 할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청구 기각을 해도 손해볼 건 없다라는 거죠. 피고 입장에서. 그러니까 과감하게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려줘도 무방하다는 게 학설의 입장인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수억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가 문제가 한번 출제된 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을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갑이 이 피보전 채권을 주장하면서 병에게 직접 피고로 삼아서 대의 소송을 낸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병이 제3 채무자가 되죠. 이 채권을 피대의 채권이라고 하고 이 채권을 피보전 채권이라고 하고 이 피보전 채권 때문에 제3자인 갑이 을의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소송상 지금 대의 소송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제3자의 소송 담당으로 민법 404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 소송 담당자로서 등장하는 이 개념에서 이제 계속 뭔가 여러 가지 물어보죠. 갑이 병한테 낸 소송 도중에 을이 다시 내면 중복죄세에 걸리느냐. 갑이 병한테 내려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냈을 때 기판력이 있겠느냐. 그럼 기판력 부분서는 218조 3항과 관련해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사인적 효력의 상대적 효력에 불과한데 소송 담당 등에 있어서 이 기속 원래 주체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을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조문대로 한다면 미치는 건데 7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기서 조금 제한을 해서 알았을 때 하나의 기판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편 여기에 제소금지효를 건다면 갑이 병한테 소송을 내서 1심에서 본안 판결을 받고 나서 이제 항소를 했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을 때 이제 다시 을이 직접 소송을 낼 때 그게 제소금지효가 되죠. 예컨대 이런 거죠. 갑이 병한테 이런 대의 소송을 냈는데 예컨대 이런 식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보전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 소송은 일단 어떻게 되느냐가 자주 묻는데 어떻게 돼요? 피보전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채권자 대의 소송에 있어서 통설 판례의 입장을 전제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본안 판결로 가요? 소송 판결로 돼요?
소송 판결로 부적법 각하시키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난 돈 받을 게 있다라는 피부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항소심에서 항소를 하고 나서 하다가 이제 뭔가 여의치 않은지 소를 취하했어요. 소를 취하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여기에 더 관심을 끄고 있는데 급기야 이제 을이 직접 자기 소에 주장을 하면서 청구를 했어요. 이 경우에 어떤 상황이 지금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뭔가 또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을 지금 물어봤냐면 제소 금지효적인 상황을 물어봤어요. 상황적으로는 갑이 피보존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못해서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고 나서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뭔가 여의치 않으니까 소를 취하했고 자기는 이제 관심을 껐는데 드디어 을이 직접 병에 대해서 자기 채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을의 병에 대한 직접 청구가 제소 금지효적인 상황인데 실제 제소 금지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왜 걸려요? 동일한 사건으로 취급되니까 걸려요? 걸려요? 안 걸려요? 상황은 제소 금지효적인 상황을 내가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걸려요? 안 걸려요? 채무자가 알았다라는 기판력과 같은 이론 때문에 중복제소의 경우라면 알았는지와 불문하고 중복제소 걸리는데 기판력에서는 알았을 때 아까 75년 전화 판결에 알았을 때 안에서 걸린다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고 알았을 때 채무자의 제소금지가 걸린다라고 했으면 반밖에 못 맞았어요. 거기까지를 제한을 두는 것을 기판력적인 어떤 흐름으로 제소금지효도 포착하는 것까지는 잘 했는데 뭐에서 하나 걸려들었어요, 나한테. 어떤 거에 잡아낼 수 있겠어요? 좀 아까 말해서. 갑이 병을 상대로 채권자 대리 소송을 냈는데 급기야 결국은 막 주장하고 했는데 피보존 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항소까지 하면서 다시 싸움을 벌였는데 그때는 뭔가 이제 여의치 않음을 스스로 뭐 생각했는지 소를 취하면서 그냥 포기성이랄까 이제 여기에 관심을 껐는데 이제 급기야 을이 직접 자기 채권을 행사함에 나타났다. 이제 제소금지 상황 자체는 세팅은 맞아요. 그래서 아까 알았을 때 이제 제소금지에 걸리는 동일한 사건으로서의 그 기판력의 그런 측면에서의 이론, 그러니까 판례 이론이 여기서도 적용된다까지는 좋았는데 뭐에서 실은 걸려버리냐면 소송 판결 지금 그거였어요. 그 제소금지의 267조 2항을 가서 보면 1심에 종국 판결 중에 정확히 보면 본안 판결에 걸려서 여러분이 이제 채권자 대리 소송에 너무 빠져들면서 이 문제 애웠다, 쟁점 우리가 했던 거 나왔다 해서 동일 사건이라는 측면에만 너무 포인트를 맞춰서 포인트에 들어갔더니 결국 어디서 미스를 이렇게 우리가 해나온 거예요. 1심에 본안 판결을 받고 나서 항소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지 1심의 종국 판결 중에 소송 판결의 경우는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두세 번 얘기했던 게 1심에 피보존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소송 판결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소금지의 또 다른 요건에서 여기서는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걸 각인시키려고 지금 두 번, 세 번 물어봤는데 그 나머지 상황은 다 맞고 나머지 상황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요거를 못 찾아낸 거죠. 지금 부적법 각하의 소송 판결이었었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또 다른 요건에서 걸려버려서 제소금지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 그것을 보려고 했던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문을 보면 본안 판결을 전제로 해서의 제소금지효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이 채권자 대리 소송 아까 아무 말도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지금 거의 한 3분 사이에 서너 개 쟁점이 확 나와버렸는데 그런 게 계속 문제되는데 지금 보려는 건 뭐냐면 이 피보존 채권의 전부가 이제 부적법 각하로 가는데 동서 판례 입장에 의해서는 요거의 전부가 심리가 조금 깨림칙하고 놔뒀는데 기각적인 심증이 든다라고 했을 때 예컨대 요 경우에 있어서 그 새로운 이론 등에 있어서는 기각 판결을 가감하게 해도 된다라고 한다고 하는 새로운 입장에 봤을 때 여기에 아무 문제도 없겠느냐의 문제 제기예요. 예컨대 채권자 대리 소송에서의 아주 계속적인 문제 제기는 뭐냐면 출발은 뭐냐면 아주 정상적인 채권자 대리 소송이라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을의 채권자인 갑이라고 등장한 사람이 아주 나쁜 쪽으로 구성을 해본다면 을은 병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병이라는 채무자가 을에 대한 채무자 병이 친구를 끌어들이면서 너 갑이란 친구를 끌어들이면서 병이 을한테 너 채권이 있다라고 해라. 그래놓고 이제 대리소송을 내달라. 그 다음에 소송에서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갑이 져야겠죠. 갑이 치면 나중에 을이 병한테
2차적으로 등장했을 때 아까 뭐 알았을 때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을 전제로든 뭐든 기판력이 이제 생기게 돼서 을은 자기 채권인데 날라간 꼴이 되는 거죠. 갑이 날려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병이 갑하고 짰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제 얘를 이해해 보세요. 그럼 을은 지금 중간에 벙찌는 거죠. 자기 채권 날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7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218조 사망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알았을 때라는 것을 넣고 있는 좋은 판결인가. 75년도에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좋은 판결인 거예요. 조문이 그렇게 있는데도 약간 이 축소해서 본 거잖아요. 조문대로 한다면 뭐예요? 알았느냐와 상관없이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을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자기 채권 날라가 버리는 꼴의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을이 알았을 때 한해서 그럼 을이 알았을 때가 어떤 의미로 작동할 건가를 생각했을 때 을이 알면 갑과 병이 터무니없이 자기를 중심에 놓고 벌리는 사건에 뭔가 규제를 한다든지 관여를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뭔가 주시한다든지 뭐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단계로 알았다라는 게 작동을 한다란 말이죠. 근데 몰랐으면 진짜 영문도 모르고 날아가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75년도 그런 판례가 그런 의미가 있다. 되게 좋은 판결 같아요. 전원합의체 판결이. 218조의 조문을 그대로 그냥 통과시킨다면 알았느냐를 걸 필요 없이 기판력이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특이하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상대적 효력으로서 갑과 병 사이에 받은 판결이 을한테 확장되는 대의소송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218조 3항이 곧바로 적용되면 을은 꼼짝없이 걸려들 수도 있는데 알았을 때라는 말로 해서 조금 그것을 갖다가 완화시켜주고 있는 그런 판결인데 그 경우에 알았을 때라는 것의 의미가 작동하는 것은 이것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상황으로 이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로 가요? 갑병 간의 소송이 있을 때 을이 황당한 거예요. 갑이 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채권이 있다. 즉 피보존 채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냈다라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서 그러면 을은 이런 소송이 진행되는 거 가지고 소송을 이제 막아쓴다는 게 물리적으로 뭐 법원 앞에 가서 서 있다고 막아지는 거 아니니까 이 소송을 어떻게든 관여를 해서 뭔가 이거 시정을 한다든지 잘못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겠죠. 그랬을 때 을한테 주어진 그것은 뭐냐 이거죠. 을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판결의 효력을 받되 여러분 이제 교재에 보면 뭐예요? 중복 제소로 걸리기 때문에 공동소송인으로서는 들어가지 못하고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시훈 선생님의 그런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나는 조금 거기선 과연 이 사람이 공동소송인이라는 당사자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중복 제소로서 못 들어가는 건가는 조금 의문은 있어요. 의문은 있는데 하여튼 당사자가 돼야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민사법 설명하는 그 기본 틀은 뭐예요? 판결이라는 자기 책임하에 받는 기판력이라는 그 정당성의 근거에 대해서 최근에 당사자의 절차 보장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나는 이 시각을 본다면 판결이라는 것은 효력을 받는다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펼칠 기회가 보장돼야 되죠. 그럼 자기 주장을 펼칠 기회는 어떻게 해서 보장받겠어요? 당사자로서 자기가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등장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변론에서 진짜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펼쳤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판결의 효력은 받는데 주장을 펼치기 위한 당사자로 들어가려더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좀 아까 말한 어떤 중복제소가 걸려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사자로 못 들어가고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로 들어갈 수는 없고 보조 참가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주체를 독립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네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78조에 보면 보조 참가라는 조문에 71조부터 77조까지 보조 참가에 관한 조문 다음에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라는 조문이 하나 다행히 있어요. 그럼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는 무게중심의 핵심 용어에 마지막 오는 것은 보조 참가지만 앞에 공동소송적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것의 의미를 알겠어요? 공동소송인급으로 어떻게든 쳐주려고 하는데 공동소송으로서의 독립적인 주체를 무엇 때문에 지금 막혀서 못하는 거예요. 보통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의 의의는 뭐예요? 당사자 적격 등의 흠결이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이런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를 위해서 보조 참가에 대해서 공동소송적의 의미를 공동소송인급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본은 판결의 효력이 생기려면 당사자로서 자기 변명을 펼칠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게 기본인데 이 사람은 판결의 효력을 받긴 받는데 그 주체적인 지위가 안 되니까 그나마 생각한 게 공동소송인급으로 취급해주는 어떤 보조장가를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공동소송에 관한 조문은 66조와 67조 두 가지 타입의 조문의 흐름, 조문의 어떤 절차 규율이 있다. 절차에 대한 규율에 대한 조문이 있다. 66조는 독립의 원칙이고 67조는 합의 확정을 위해서 서로 간에 어떤 연동돼서 움직이는 절차에 대한 규율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컨대 지금 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보조참가이긴 하지만 공동소송인급으로 해주기 위해서 설정된 개념이니까 그 절차의 진행은 66조로 하느냐 67조로 하느냐에서 굳이 조문의 규율을 보지 않더라도 어느 쪽의 규율을 택하면 된다? 67조의 규율을 택해야 된다죠. 오히려 그 취지가 그렇게 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67조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보면은. 근데 여러분이 공동소송 다수당사자 소송의 조문에 쭉 보면 다시 한번 봐보세요. 65조가 공동소송에 관한 요건으로서의 총칙 조문이고 66조가 독립의 원칙이고 67조가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조문이고 절차 규율에 관한 조문이고 68조가 아까 잠깐 말했던 누락된 자의 어떤 추가하는 규율이고 69조가 마저 그 필수적 공동소송과 관련된 조문이고 해서 됐고 70조가 하나 특이하게 66조도 아니고 67조도 아니고 하는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과거에 부정됐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율을 하나 두게 됐고요. 그 다음에 71조부터 77조까지가 보조참가에 관한 조문이에요. 보조참가. 근데 보조참가는 복수의 당사자라고 사실은 다수 당사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당사자가 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보조의 의미의 지위이지 당사자가 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조금 이질적인 건데 그래도 형식적으로 보면 보조참가인이라는 어떤 복수의 당사자 느낌의 제3자가 등장하니까 같이 여기 공동소송에서 규율하고 있는 건데 이질적인 거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동소송은 뭐 어쨌든 66조 아니면 67조의 규율에 따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보조참가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66조, 67조 그 어느 것도 아닌 71조, 2조, 3조에 조문이 많아요. 그 이유는 일반적인 공동소송은 내가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1대1 사건이 한 절차에 같이 펼쳐지는 거니까 크게 겁먹지 마라. 1대1이 소재기하고 변론을 열고 그 다음에 판결을 받는다. 그 다음에 상소를 한다. 이런 자기 사건의 자기 흐름을 한 절차에서 벌리는 거니까 크게 겁먹지 마라. 근데 보조참가인에 대한 것은 이 당사자가 아니니까 별도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거기에 규정이 조금 더 자세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참가는 그 자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당사자로서 판결을 받고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변론이 열리고 애초에 소를 제기하고 그럼 소송 요건이 컨트롤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대1의 사건에서는 소를 제기하죠. 그럼 소장을 제출하죠. 그 다음에 예컨대 뭐 변론이 열리면서 소송 요건과 이제 본안의 심리가 되죠. 그 다음에 변론을 이제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죠. 그러니까 1대1로 벌리는 이게 복수의 원고면 원고 측, 피고면 피고 측 또는 양측의 복수의 당사자가 나와도 자기 사건 자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도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집단이나 단체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사건 자기 건데 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의 확정을 해서 나중에 결과가 한쪽으로 가져나가게 나오는 거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상의 공동소송에 대한 독립의 원칙의 어떤 교재든 보면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까지 뭐 그 통상의 공동소송의 독립의 원칙에 대한 어떤 얘기가 쭉 두 페이지 정도 써 있어요. 별 얘기도 아니에요. 뭐 소송 요건은 개별적으로 뭐 따져준다. 그건 그냥 그렇게 말로 써놓은 건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자기 사건 자기가 소송 요건 따져주는 거죠. 그다음에 변론을 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판결을 하겠죠. 판결에 애초에 공동으로 냈었으니까 예컨대 피고가 공동이라면 을과 병의 판결이 하나의 판결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판결이라고 그래요. 일부 판결에 대칭되는 용어로 전부 판결. 애초에 같이 등장했으니까 판결에서도 큰 뭐 문제 없이 그렇게 간다면 한 장의 판결에 복수의 그 여러 사람의 상황이 다 담긴 판결이 전부 판결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자였다면 도중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변론을 분리한다. 그 다음에 일부 판결을 한다. 라는 점에 있어서 하등 이것을 갖다 교과서 생으로 독립의 원칙의 내용으로 애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은 1대1의 소송의 흐름을 그냥 자기 말로 표현해서 써주면 돼요. 즉 변론의 분리라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봤을 때 통상의 공동소송은
빠이빠이 하려면 도중에 할 수 있어요. 변론을 분리해서 빠이빠이 서로 나뉘어서 제각각 심리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일부 판결을 할 수 있느냐? 드물지만 보통은 이렇게 돼서 끝끝내 같이 가서 한정의 판결에서 전부 판결이 나오는 게 뭐 그 큰 흐름상 그렇게 돼야겠지만 도중에 빠이빠이 하고 나중에 일부분만 먼저 일부의 자만 판결하는 것에 통상의 공동소송이라면 지장이 없다. 라고 당연히 생각하면 돼요. 그 이야기를 독립의 원칙이라고 해서 지금 2페이지 걸쳐서 뭔가 써놓고 있어요. 그 흐름에 맞춰서 한 제목 한 5개 붙여가지고 뭐 소송 요건 독립적으로 심사한다. 뭐 일부 판결 변론 분리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다. 예컨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목 따라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너무 강압적으로 가서 애우려고 하지 말고 이 생각을 해보고 읽으라는 거죠. 그러면 카테고리를 자기가 그렇게 뭐 똑같이 잡지는 못하지만 그냥 흐름에서 따져질 수 있는 쟁점은 혼자 따로 뭔가 해도 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만 체크해서 그게 따로 할 수 있다가 독립의 원칙 아니에요. 따로 할 수 있다. 각자만 해보면 된다. 뭐 이런 거의 표현을 적절하게 구사해서 나열해주면 그 다음에 그걸 잘 이렇게 공통분모적으로 제목 따라서 써주면 그게 책의 2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걸 뭐 굳이 외우려고 하느냐가 내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에 있어서 쉽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설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일부 판결을 독립의 원칙에 작동하는 통상의 공동소송자한테는 할 수 있고 나머지 자는 나중에 잠부 판결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합의락적으로 가야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면 연동돼서 가야 되니까 예컨대 변론의 분리를 못한다. 예컨대 전부 판결로서 나가야 되지 도중에 일부 부분 사람만 어떻게 따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따로 했다가 이게 엇갈려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식의 어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통으로 진행되는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뭐까지 하다가 흘러갔냐면 이거 다시 보세요. 이 입장에서 피보전 채권에 지금 존부가 피보전 채권의 존부가 아직 미정인데 이 피대의 채권에 기각적인 심증이 들었을 때 과감하게 이거의 심리를 완결 보지 못하고 요것으로 기각 판결을 해줄 수 있다는 그 새로운 입장을 취했을 때 여기에서 이 지금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 공동소송까지 간 거고, 그다음에 공동소송자 보조 참가 얘기하다가 이 공동소송의 흐름을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이 이제 당사자로서 자기의 절차 진행을 하면 된다는데 보조 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절차 진행 규율이 뭔가 필요하니까 그 71조부터 해서 72조, 3조, 4조 거기에 그 나름대로 공동소송 중에 상당히 많은 조문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데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의 경우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가 당사자로서 그럼 들어가줘야 판결의 효력을 받는 거랑 딱 이 틀이 맞는 건데 뭔가 이유 때문에 지금 당사자로 들어갈 수 없다는데 지금 이 경우에 일반 교과서는 예를 들어 중복된 소재기로 들어갈 수 없다는데 나는 조금 달리 생각해서 당사자 적격이 이 경우에 을의 경우는 갑이 먼저 선수를 쳐서 자기 채권에 대해서 소송을 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을 갑한테 빼앗긴 거예요. 자기 채권인데 제3자가 등장했어요. 물론 둘 다 병존적으로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내 생각에서의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는 259조의 중복된 소재의 금지는 별도의 소송으로 등장해서 별도의 법원이 이중적으로 심리하다가 판결이 엇갈릴까 봐 물론 이제 완전히 똑같은 사건, 똑같은 당사자 사이에 벌어지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같이 눈으로 볼 때는 조금 일단 당사자가 하나는 갑이 등장하는 당사자가 원고로 그 다음에 을이 직접 등장하는 것은 을이 등장하는 것으로서 눈으로 보는 당사자는 조금 이제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규율해야 되느냐, 왜 이게 딱 같은 사건으로 보느냐 이런 부분서 중복된 소재의 부분서는 별도로 등장할 때는 이게 별도로 진행하다가 결국 갑이 낸 사건의 소송물도 요거고 을이 낸 사건의 소송물도 이건데 이거의 결과가 엇박자가 나면 안 되겠다 해서 중복재소를 거는데 그게 동일한 법원에서 병합돼서 될 때는 굳이 중복된 소재기로서 금지시키면서 모순 판결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가 미리 그것을 금지시키면서 나타낼 필요가 없다가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의 소가 그다음에 이게 판결이 엇갈리면 안 되겠다라는 데서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것으로 설정해서 이것을 갖다가 한쪽을 셧아웃 시켜야겠지만 후소를 부적법 각각시켜야겠지만 요 자체에 병합돼서 그럼 병합됐다는 말이 뭐예요? 참가라는 것은 동일한 법원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존 심리하고 있는 당사자 속에 들어가니까 그 법원이 너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너한테는 여기 이렇게 얘기해줄 리가 없다는 거죠. 모순되게 얘기할 리가 없다는 거죠. 이쪽 손을 들어주면 이쪽은 거기에 맞춰서 어떤 판결이 이렇게 등장하지 그게 다 엇박자나게나 해줄 리가 없으니까 병합된 사건으로 들어가는 참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중복된 소재기를 그냥 앞으로 적극적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그럼 나는 공동소송 참가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만약 안 된다고 한다면 나는 굳이 중복제소보다는 당사자 적격을 이 사람이 빼앗겨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마 여러분 어떤 정리된 책 같은 데는 그렇게 하나의 어떤 입장으로 나오기도 최근에는 그런 게 나오는 것 같던데 그게 내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줬는데 하여튼 지금 포인트는 나는 당사자의 어떤 절차의 기회보장, 자기 책임 이런 걸 무진장 강조하는데 을은 지금 자기가 판결을 받아야 된다면 내 논리에서는 들어가서 주체로 싸움을 벌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또 생각해 보세요. 을은 여러분이 참가한다. 그래 뭐 보조 참가가 됐든 공동소송 보조 참가가 됐든 공동소송 참가가 됐든 여러분은 어디에 참가한다고 지금 만약 피참가되는 참가받는 사람을 누구로 설정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떠올리고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 을이 이 소송에 대의 소송에 들어간다면 들어간다의 점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만 생각했지 누구한테 들어가는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누구한테 들어가겠어요? 지금 들어간다면 누구한테 들어간다고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봤어요. 들어가느냐 부분에서 어떻게 가느냐는 생각해봤는데 누구한테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면 즉 갑한테 들어가겠어요? 병한테 들어가겠어요? 원래 이 싸움의 양상은 뭐예요? 갑이 난데없이 황당하니까 원래는 독립당사자 참가로 갑한테 네가 나한테 과연 채권이 있느냐의 자기한테 주장하는 채권에 대한 뭐 전부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면서 그 다음에 병한테는 자기 채권으로서 내놔라라고 양쪽을 거는 게 가장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싸움의 어떤 모습이라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 공동소송인급에 뭐 그게 적이 됐던 뭐 어느 한쪽에 참가하려면 누구 쪽에 이 사람이 거들겠어요? 거둔다면. 지금 여태 흐름의 입장에서 보면 갑 측에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갑이 이상한 놈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 뭔가 관여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갑 쪽에 가서 보조 참가를 해요? 도와줘요? 어떻게 해요? 이상하죠?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오히려 을 측에 들어가는 거 상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병 측에. 갑의 반대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상황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바 없죠? 괜히 말했네, 내가. 스톱.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을이 어디 쪽에 들어가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한 편이, 뭐 그게 당사자로서 한 편이든 뭐든 어떻게 되겠다는 건지는 아무도 더 이상 얘기도 안 하면서 우리는 계속 참가가 어떤 참가가 지금 이게 맞는 건가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이 지금 우리가 상황 설정한 것을 본다면 갑하고 한 편이 될 수는 없어요. 갑에 반발하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갑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생각하는데 다시 이제 이야기를 그래서 여기 어떤 당사자가 돼야 되는데 이 을은 판결의 효력을 받으면서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뭐 중복 제소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안 주어진다.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다. 뭐 이 이야기까지를 공동소송 얘기를 조금 하다가 다시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거의 전부가 미확정인 채 이걸 기각시키면 이게 나쁜 관계, 이 나쁜 관계를 상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그런 새로운 입장에 의해서 피보전 채권이라는 소송 요건의 전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그닥 기각으로 한다면 어떤 상황을 설정하겠어요? 병과 갑이 짰다는 전제로 본다면 병이 이 소송에서 갑과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아주 을을 따돌리면서 그렇게 하기로 작심했다면 갑이 을에 대한 이 피보전 채권의 전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되니까 병이 요거에 대해서 선뜻 자백을 해줘요. 그리고 요 사건은 갑이 요 채권은 원고 측이 인정받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게 될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피보전 채권의 소송 요건적인 당사 적격을 부여받는 위치는 통과해야 되니까 그건 병이 자백을 딱 해버려요. 그런 채권 있다. 이 채권은 있다라고 자백해주고 요거는 이쪽이 지게 즉 을의 채권이 날라가게
이렇게 세팅을 하겠죠. 만약 우리가 나쁜 상황으로 설정하면.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뭐예요? 병이 피보전 채권에 대해서 자백해준다. 소송 요건에 대한 자백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럼 이거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봐요? 소송 요건은 본안과 달리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그 심리는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사이에서 그래서 소송 요건 중에 공익성이 강한 건 직권탐지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고 어떤 당사자 적격 같은 경우는 본안의 어떤 당사자 적격이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따지는 거니까 본안이라는 구체적인 사건과 연동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변론주의적인 작동의 국면의 측면이 있다. 등등 몇 가지 거기서 이제 우리가 펼쳐지는 학설이 있는데 일단 질문이 뭐예요? 자백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소송요건이라는 그 직권조사 사항에 자백이 등장했을 때 이게 본안에 관한 자백과 관련돼서 이게 어떻게 취급될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심리가 안 되고 결론이 없은 채 이게 선뜻 기각시키면 이게 지금 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터무니없는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한테 돈 받을 거 있다라고 하는 이게 그냥 쓱 심리가 충실이 돼도 될까 말까 할 판인데 이게 쓱 넘어가면서 본안의 기각이 탁 받아들여지면 과연 그 새로운 입장을 여기다 적용했을 때는 일반론으로는 그런 새로운 주장이 신선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오히려 문제점도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일반론으로는 참 신선한 생각이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등을 지금 펼치면서 지금 여러분이 채권자 대리 소송에서는 그간의 중복제소에 해당하느냐 그다음에 기판료에 걸리느냐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다뤘지만 지금 새로운 시각에 이런 것을 지금 안 하려다가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래서 여기 여기 자백을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보통 그러니까 이런 소송 요건은 당사자 적격에 관련된 소송 요건은 뭐 사람 따라 좀 틀리지만 예컨대 변론주의가 작동한다. 본안에서의 심리인 변론주의가 작동한다라고 쳤을 때 그럼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돼서 법원도 더 파헤치면 안 된다라고 가면 좀 이상하니까 여기서 나는 반전을 해서 이 경우만은 아까 소송 요건의 선순위성 문제에서도 반전을 해서 이 경우만은 그 새로운 이론이 참신은 하지만 곧바로 적용을 만약 한다면 이 경우는 오히려 이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 했듯이 이 소송 요건에 대한 자백이 인정된다. 변론주의적인 작동을 하는 소송 요건으로 봐준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백이 구속력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게 그대로 법원이 더 여기에 개입하지 못한 채 그것을 갖다가 불요정으로 처리해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반전을 해서 이 경우는 이런 경우만은 그 변론주의의 작동,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해서는 나는 아니다라고 다시 반전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사실은 아까 연습책 185면에 채권자 대리소송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 있는데 이것에 관한 판례 중에 나온 거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소송 요건으로서 이 피보전 채권에 대한 것은 직권조사 사항이다라고 하면서 2009년 4월 23일 판례 대법원 2009년 4월 23일 선고 2009-3234 판결이 2009-3234 판결이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피보전 채권의 존부에 관해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 조사를 통해서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변론주의 적용이 있냐 없냐 뭐 이 명백한 얘기는 안 하지만 소송 요건이다. 피보전 채권은 채권자 대리 소송에서의 소송 요건의 존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럼 직권조사 사항의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 부분서 판례가 직권 탐지까지 할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약간 의심스러운 뭐 이런 게 나타난다면 좀 더 살펴보아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는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까 불러준 2009년 4월 23일 대법원 2009년 4월 23일 선고 2009-3234 판결이 185면 연습책에 거기에 있었어요. 여기까지 아울러서 말을 하고요.